지난 2018년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의 대화 국면에서 북미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네, 북한 방문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나눈 대화를 책에서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떤 영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굉장히 신중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미국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평화를 원하고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동맹관계도 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클린턴 행정부와의 이제 북미 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 진짜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관리들에게 했습니다. 그건 기록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의향을 표시를 했죠. 네. 하지만 인간관계랑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행동의 변화, 다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5개를 바꾸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도 성취할 수가 없고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이 자리에서 정상끼리 한번 모든 것을 일괄 영구 타결을 해보자. 북한의 핵무기를 다 없앤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뭘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선 영변을 바꾸는 것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한테 했던 식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우리의 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 핵무기 개발도 중국 때문이다.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네. 정말 그것이 진정한 속내였으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아무 얘기를 못했다는 것은 문이 열렸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미국의 의중을 떠보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 무장이 정당화가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속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폼페이오 전 장관이 자신의 이 협상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좀 과장되게 표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당 위원장이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중국이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룰 수 있다라고 우려한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없다. 하지만 미국과의 이런 통 큰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진핑 정부와 굉장히 우호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중국에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없느냐는 그 승계 작업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몸을 끌고 우리 아들을 또 한 번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몸을 이끌고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가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박대했습니다. 어떻게 또 한 번 이렇게 또 그런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굉장히 낯이 뜨거워져서 귀국을 했고 후계자로 지목됐던 아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태도를 보였던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강대국의 일변도로 다 의지하는 것은 위태롭기 때문에 더더욱이 북한은 핵무기밖에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한테도 미국한테도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심증이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과는 북한이 아무래도 오랜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시에 미중 갈등 상황을 알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속내를 내비쳤다면 북한의 외교 전략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한의 이제 국시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주체 아니겠습니까? 주체라는 것은 나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공화국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김정은 정부 때 나온 슬로건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초대 그 김일성 수령 때부터 나온 그 북한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고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체 사상, 주체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나온 것이 냉전 종식 이후에 결국에는 핵무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장에 자기 딸과 아내까지 대동하고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의 생존은 백두혈통이 계속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대안이 없고 그 핵심은 핵무력의 완성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외부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2023년에도 당분간은 적어도 북한은 핵무장과 신종 5개 무기 개발에 주력을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외부 세력과의 어떤 대화 아니면 경제 협력은 당분간 계속 거부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빼고 없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싶어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촉진자론, 중재자론의 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북한 정권에서 이제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촉진자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필요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2017년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한국 정부가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도 초청하고 미국도 초청함으로써 북미 간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를 조금 제어하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 결과에 가서는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는 대화 국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급에서 이런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직접 대화할 장이 마련된 다음에는 한국 정부 할 역할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촉진자 노력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이제는 없어진 그런 국면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러시아에 파견돼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9명이 국내에 입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외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들이 남한으로 들어온 선택의 배경은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귀환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2017년에 2397호였죠. 거기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파견의 모든 북한의 노동자는 귀국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2019년 말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바로 코로나 사태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19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이 아니라 19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귀국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방랑자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1년에 약 10만 명을 파견해서 평균 5억 달러의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어려운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와 유엔이 공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가 된다면 재건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에 파송했던 북한 노동자를 북한 정부는 다시 한번 거기에 파송을 해서 다시 외화벌이를 시작하고 싶은 계획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3년 가까이 국제 방랑자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데 다시 또 국가에서 그런 험지로 위험한 지역으로 파견을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귀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북한 경제에 돈줄이 차단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노동자 파견으로 5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연수입이 없어졌다면 네. 어디서 메워야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증가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절도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이런 철저한 경제 제재 하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또 다른 돈벌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2023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김정은 정권에게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새로 지명을 했습니다. 줄리 터너가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줄리 터너는 이제 국무부에서 단연간 근무한 16년간 근무한 정통 행정부 외교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권노동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분야를 담당했는데요. 현재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인권노동국 담당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줄리 터너 지명자와 이전에 북한 인권 특사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북한 인권법이 2004년에 통과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명됐던 북한 인권 대사가 바로 제이 레프코이츠였습니다. 근데 제이 레프코이츠는 어떤 북한 전문가가 아니었죠. 정통 외교관도 아니었고 백악관의 그 예산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명을 받아서 활약을 했던 로버트 킹 대사도 사실 정통 외교관은 아니고 하원에서 탐 렌토스 의원을 24년간 보좌했던 의회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처음 두 북한 인권 대사는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한 터너 지명자는 정통 국무부 그 외교관, 특히 인권 노동국 동남아시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6년 동안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비어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번에 줄리 터너 지명자를 지명을 하면서 내비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또 실질적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도출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미국의 입장에서 그걸 잘 네. 보여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또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북한 인권을 북한 정책의 어느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율할 건가, 보폭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제되고 세련된 대북 정책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서 굉장히 그 시간을 두고 지명자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무르익어야지 북한 인권 문제도 제대로 제기하고 또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일본의 기시다 정부 또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같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단 군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제재, 소위 전방위적인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이후에 북한이 잠잠한 상황입니다.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다음 달 8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에 맞춰서 열병식을 위해서 조금 숨고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잇따르곤 있는데 좀 어떻게 그 상황들 보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제일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전에 최고 지도자 등극을 하면서 약속한 것은 절대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게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은 당연히 경제 정책이 돼야 될 텐데 지난번 12월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봐도 12개의 이런 경제개발 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된다는 어떤 슬로건 위주의 정책만 결정이 됐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고립무원이다. 굉장히 어렵다. 또 지금 다시 중국발 코로나 신종 변이에 대한 위협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런 그 국경을 봉쇄하고 마스크를 2개씩 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제 루머도 평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정권 차원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신무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평화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법을 이제 제정하고 중앙검찰서의 사업적 영역을 다시 재조직하고 또 이번에 75년 건군절을 대규모로 열병식을 해서 성대하게 기념함으로써 정신무장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북한 전문 매체에서 김일성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천막으로 가려진 물체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화성 17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화성 17형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바로 1년 전 이맘때였죠.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는데 네. 그 당시는 ICBM보다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목표로 한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실험을 했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서는 화성 17형에 집중한 그런 초대형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지금 그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이미 화성 17형은 완성이 됐고 단지 그 능력을 또 획기적으로 개량하겠다는 그런 북한 주민들과 군부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려는 이런 화성 17호를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서는 이미 화성 17형이 개발이 완성이 돼서 미국 전역을 우리가 언제든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분석한 북한의 화성 17형은 이 추진력 정도는 확보를 했지만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만큼 다탄두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연합뉴스 TV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북한 군부가 이제 발끈하면서 어떻게 소위 전문가들이 그런 우리 미사일 실력을 폄훼하는 가짜 뉴스를 보도할 수 있냐 이런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북한 내부에서도 아직 화성 17형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정말 겁에 질릴 만큼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병식에서는 그 완성도를 과장하는 수준에서 성대한 어떤 그런 전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지난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어떤 수위를 본다면 새해 굉장한 잦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병식 때문인지 지금까지는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동향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언제 정도를 선택을 해서 도발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북한이 2022년 1월 때 한 달만 7차례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2020년을 종합한다면 32차례 미사일 실험을 해서 역대 최고 미사일 발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최소 65발의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고강도 미사일 실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 제8차 당대에서 신종 5개 무기 개발을 국가 목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경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외부의 이런 위협을 과장돼서 주민들에게 보도를 하고 정신무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도발이 손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벽두부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2023년도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 계속될 것이고 지난번 무인기 사태로 네.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승리를 성취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저강도 그리고 북한이 유리한 위치와 시간, 방법을 선택하는 숱한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위험한 수준으로 올려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이런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높이고 있다. 이건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말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민심이 돌아갈 때까지는 계속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